늦은 시간에 이렇게 제 수업을 들어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수업 주제는 2023년 신학기 상담을 부르는 블로그 마케팅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강의 시작 전에 안내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채팅창에 언제든 질문을 남겨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답변 드릴 거고요. 마이크는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캔바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캔바 실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브레인K 코치고요. 학원 블로그 마케팅, 당근 마케팅, 스마트 플레이스, 그리고 SNS의 디자이너 템플릿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쭉 해왔습니다. 자,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시리즈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자, 첫 번째 배치해 놓은 게 블로그고요. 두 번째가 스마트 플레이스, 세 번째가 당근 마켓, 그리고 밴드, 네이버 카페 등이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순서대로 배치했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순서대로 하자면 블로그랑 스마트 플레이스 정도가 가장 유력하고요. 그 다음에 당근마켓이나 밴드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각 원마다 운영 방법이 노하우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밴드 운영이 잘 돼 있는 학원도 있을 수 있고요. 카페를 운영하는 것에 또 자신 있는 원장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순서의 의미는 없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네이버에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검색 내용을 기반으로 네이버 엔진의 검색 기능을 기반으로 블로그로 연동이 돼서 블로그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블로그에는 상단에 보면은 다른 SNS를 이동할 수 있게끔 위에 상단에 인스타나 당근마켓 주소나 아니면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 채널 뭐 등등 이렇게 주소를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는 다른 어떤 SNS로 연동될 수 있는 특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검색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 장소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찾을 때는 스마트 플레이스 기반이 네이버 블로그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원 논술이라고 친다고 치면 네이버의 노원 논술을 치면 스마트 플레이스에 있는 가장 블로그 지수가 높으면서 검색 유입량이 높고 그리고 스마트 플레이스 지수가 높은 그런 학원 순위 위주로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요 네 가지는 사실상 네이버 검색, 블로그 연동, 스마트 플레이스 얘네들은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가 있고요. 인스타, 당근마켓은 좀 부가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네 가지 고리가 묶일 수도 있고 세 가지가 묶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 교육 서비스업에서 블로그 마케팅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원장이라면 반드시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학원 및 전반적 교육 업종 그리고 비즈니스 성장을 이루려면 마이크를 끌게요. 이루려면 교육 서비스의 우수성은 당연한 거고 학부모와 학생과의 신뢰 그리고 교육 브랜드로서의 존재 가치를 끊임없이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그 가치를 담을 1인 미디어 플랫폼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의 어떤 학원을 광고하려고 할 때 광고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꾸준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광고할 수 있는 거는 대표적인 거는 제가 블로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는 항상 다른 업종에 비해서 한 명의 고객이 아니라 저희는 두 명의 고객을 상대해야 되죠. 또한 재원생과 잠재된 고객, 그들과의 그 소통의 과정을 SNS로 표현한다면 훌륭한 우리 학원의 스토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똑같은 대우를 원치 않아요. 고객이 바라는 것은 개별화된 처우거든요. 자, 그런 면을 SNS와 결합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들의 소비 패턴을 파악해서 개개인마다 다른 광고와 홍보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타겟팅 마케팅이라고 하죠. SNS를 할 때 똑같은 광고 문구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뿌렸을 때는 별 효과가 없어요. 대상이나 아니면 지역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SNS 마케팅 기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수단은 어쨌든 SNS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소셜 미디어 SNS 가장 큰 특징은 이용자들의 사회적 연결성을 기반으로 서비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SNS의 서비스는 혼자만 SNS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성과 관계성이 반영이 돼요. 그러다 보면 소속된 사람들의 결속과 신뢰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SNS 우리가 다 해야 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꼭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해야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여기 PPT에 나와 있다시피 인터넷 생태계에서 독보적인 존재인 네이버, 그중 키워드 기반을 검색 기반을 하고 있는 블로그,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의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블로그를 추천합니다. 학원 블로그는 교육 콘텐츠로 전문가 포지셔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받았어요. 저도 맨 처음에는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전문가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교육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한다면 나에게 더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우리 학원 블로그를 오시는 학부모님들에게 좀 더 신뢰를 얻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링크를 공유한다거나 했을 때 혹은 이렇게 학원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해서 나의 사생활이 노출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해서 콘텐츠까지 잘 만들어내는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블로그상으로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걸 잘하시는 원장님이 있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이 써놓은 어떤 칼럼이라던가 책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컨텐츠를 다시 한번 재가공을 해서 본인이 미리 캔버스나 망고보드나 캔바를 활용해서 이미지 작업하고 그 다음에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든다던가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야기를 쭉 짜나간다던가 또는 정보를 제공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문가 포지셔닝으로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도 하나의 약점이 있어요. 자, 이분들이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꾸준히 컨텐츠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1일 1포스팅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300건이라고 치고 3년을 했을 때 약 1000건의 포스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쯤은 돼야지 그래도 내가 쓴 글이 상단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블로그 지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서 블로그 지수를 적어도 최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준최적화 단계까지는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육 분야로 그렇게 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따가 제가 왜 그런지는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제가 적어놓은 글을 보면 블로그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글을 썼을 때 대부분 우리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은 정보성 글을 쓰기보다는 광고, 홍보, 자, 홍보, 광고. 나는 홍보지만 블로그 AI가 느꼈을 때 그건 광고예요. 그렇다면 네이버 블로그가 어떤 학원, 특정 학원의 광고를 해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블로그는 어떤 것이 주 수입원이냐면 그 네이버 자체에서는 파워 검색 같은 유료 서비스가 굉장히 어떤 주된 수입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굳이 블로그를 통해서 원장님들이 다 광고를 한다면 파워 링크라는 걸 한다던가 아니면 스마트 플레이스 광고를 유료로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내 소비자들을 잃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상단 노출된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고 그렇다면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장땡이다. 그만이다.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저기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교육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은데 품질 좋은 교육 블로그, 다시 말해서 내가 발행하는 교육 콘텐츠들이 그렇게 10건을 발행하면 적어도 3건 이상은 상단 노출돼야지 되는데 100건을 발행해도 단 한 건도 상단 노출되지 않는다면 어떤 전문가의 포지셔닝이 뭐가 중요한가요? 나의 글이 노출이 되지 않는데. 자, 이런 블로그는 로직상 노출이 되지 않고 그럼 어떤 게 의미가 있냐면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검색되는 그 글이 가치가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내가 쓴 글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글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오늘 기존의 블로그 강의에서 하지 않았던 말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학원 블로그는 대표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럼 또 질문하실 수 있겠죠. 대표글은 어떻게 써요? 이건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리스트는 드릴 수 있어요. 자, 블로그 검색에서 대표글이 뜬다면 등록으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 다음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서비스는 뭐냐면 굉장히 빠르게 학부모님하고 상담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하기도 했고 또 제가 지도했던 약 300명의 원장님들에게 들었던 피드백 중에 하나예요. 학원 블로그 대표글 리스트는 제가 구성을 했는데요. 물론 원장님들도 여기서 예측 가능했던 리스트는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채팅창에 나는 이 10가지 중에 8가지 이상을 벌써 우리 블로그에 올렸다. 내 블로그에 올렸다. 하시는 분들 1번. 나는 5개 이상 올렸다. 2번. 난 5개 이하로 올렸다. 0번. 그리고 난 1개도 안 올렸다. 그러시면 그냥 5 눌러주세요. 숫자로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 통계를 보려고 해요. 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원장님은 블로그 해가지고 원생 소개해서 들어오고 요즘에 그 원장님은 굉장히 잘 운영이 된다고 하던데 나도 블로그를 해볼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블로그 운영은커녕 블로그 운영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대표글을 쓰지 않았다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학원을 오픈하셨는데 간판을 걸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학원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온라인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영업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리스트 중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채워서 포스팅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럼 학원 블로그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이게 가장 궁금하시죠? 자, 첫 번째는 정보성 글을 꾸준히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정보성 글이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주제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장 많이 예시로 드는 게 뭐냐면 뭐 지구의 날, 오존의 날 이런 날들이 있을 거예요. 1년 365일 보면 특별한 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날들에 대해서만 포스팅하셔도 정말 쓸 게 많거든요. 자, PPT는 강의 후기를 간단하게나마 카페에 써주시는 분들은 PPT를 원본을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카톡 주시면 바로 카톡으로 전송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효 키워드가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학원 블로그는 자연스럽게 상단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학원 관련 글을 포스팅하세요. 자, 유효 키워드가 뭐예요? 지수가 뭐예요? 자, 이렇게 질문하시면 정말
블로그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안 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리자면 유효 키워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블로그상 내가 블로그에 썼던 키워드 모두가 블로그 전체에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내가 썼던 글 중에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상위에 랭킹된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쟁 지수가 높은 키워드들이 모여 있으면 우리 이걸 유효 키워드라고 하고요. 유효 키워드가 만약에 많이 있다면 유리한 점은 뭐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똑같은 출발선에서 달리기를 한다 해도 글을 똑같은 주제를 쓴다고 해도 유효 키워드가 높은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지점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매일매일 글을 쓰지 않더라도 유효 키워드가 높은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지수가 상당 기간은 유지가 돼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번 주에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포스팅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해서 갑자기 블로그가 저품질이 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 키워드는 최소 30개 정도는 만들어 놓는 게 좋고요. 보통 저는 한 달에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면 좀 못하시는 분들이 한 15개에서 20개 나오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30개에서 40개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까지 나오시면은 그냥 배울 건 다 배웠다고 보시면 돼요. 유효 키워드가 40개 이상이면 어지간한 글을 쓰면 아주 못 쓰지만 않으면 대부분 상단 랭킹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그럼 나의 유효 키워드가 몇 개인지 어떻게 아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블로그 차트에 가입하시고 나의 블로그 주소를 클릭해서 복사해서 인증하시면 나의 지수가 나오거든요. 그때 아래에 보시면 마이 차트라고 있어요. 맨 상단에, 오른쪽 상단에. 그럼 마이 차트에서 내 블로그 유효 키워드 숫자가 나오거든요. 뭐 아마 0에서 뭐 1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30까지 올려야 되는구나 하는 지표로 삼으시면 돼요. 30까지 올라갔을 때부터 학원 관련 포스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원 블로그의 포스팅은 전략이 있다, 없다? 자, 일단 이것도 채팅으로 질문 대답 받을게요. 있다, 1번. 없다, 0번. 네, 전략은 있습니다. 저는 전략이 있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그런 블로그를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작정 블로그를 했을 때 어떻게 힘든지 알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맨 처음에 교수를 오픈하고 잘 운영이 되지 않아서 블로그를 한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1년 동안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블로그는 전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그걸로 인해서 뭐 학생이 유입되거나 이렇게 막 굉장히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진 않았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요령이 생겼고 글을 쓰는 것도 속도도 빨라졌고 그 다음에 어떤 글을 써야지 반응이 좋은지도 알게 됐고 어떤 키워드를 써야지 적중되는지도 알게 됐고 또 어떻게 블로그를 활용해서 학원 홍보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까지 저는 대략적으로 약 2,000개의 포스팅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되신다면 전략이 없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2,000개까지 쓰기가 힘듭니다. 네. 3년 동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3년 동안 내가 이 블로그를 붙잡고 있어. 아이, 그럴 바엔 그냥 마케팅 업체에 맡기고 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귀찮고 피곤하고 시간이 없고 그러면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년 전에 그 블로그 마케팅 업체에 맡겼던 순간부터 3년이 지난 다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남에게 의존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내 학원의 홍보를 맡기는 거. 이럴 때 우린 또 이런 말을 하죠. 뭐 어차피 각자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해보자면 블로그 마케팅 업체들은 절대로 학원의 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학원은 고객이지 학원 성장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계약을 하면 초창기에 조금 노출시켜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재계약할 시점에 또 포스팅이 잘 노출이 돼요. 그런데 1년 360을 잘 노출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는 1년의 비용을 냈는데 고작 몇 건의 포스팅 때문에 200만 원을 지불한다? 그게 가치 있냐를 생각해보면 저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년, 2년, 3년 내가 학원 운영할 게 아닌데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을 때 또다시 막히는 일이 생겨서 다시 한번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한 달, 두 달 눈 딱 감고 블로그에 전념하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마트 플레이스 순위에는 학원 블로그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스마트 플레이스는 어머님들이 가장 어떤 교육 정보를 검색할 때 학원을 찾아낼 때 가장 찾기 쉬운 경로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 플레이스를 포기하고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저는 2년 전부터 스마트 플레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스마트 플레이스 또한 전략적으로 꾸며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만들어 놨고 그래서 그 1년, 2년 차 때까지는 스마트 플레이스를 보고 상당히 많이 왔어요. 사실 어제도 스마트 플레이스를 보고 초등학교 2학년 어머님 상담 오셔서 상담 날짜 잡았고요. 당근마켓으로 어제 2건 초등학교 2학년 어머님들 상담 잡았고 이제 한 건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보고 연락 오셨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4건이 다 이렇게 SS 제가 마케팅을 했던 것들을 보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확률적으로 많이 노출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저만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블로그를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려놓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효과를 보고 계세요. 그럼 블로그를 좀 빠르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목을 잘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목을 지을 때는 첫 번째 첫 어절이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 만약에 제가 노원 논술, 노원 미용실 뭐 그런 거를 만약에 쓴다고 치면 여기서 노원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가 되겠고 논술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노원 논술 크리스마스 행사 이렇게 치면 이게 노원 논술 크리스마스 행사? 그러면 어느 게 중요한지를 따져본다면 저희 학원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노원 논술 크리스마스 행사 이렇게 하면 조합이 노원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노원 논술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조합이 돼서 그 태그가 걸릴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잘 지어야 되는 게 그런 이유에서고 그렇다면 어떤 제목이 가장 좋은 제목이냐면 일단 글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내용이 반드시 첫 어절에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특히 학원 관련된 것은 지역명이 들어가거나 학교명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목을 조금 어렵게 짓는 분들이 있는데 문장제로 짓는 분들도 있어요. 좀 멋있게 지으려고. 근데 블로그 초보일 때는 그런 제목은 일단 노출이 안 돼요. 그런 제목은 언제 쓰는 거냐면 지수가 높아서 상단 노출이 됐을 때 단조로운 제목과 그다음에 흥미로운 제목 그 두 가지가 결었을 때는 흥미로운 제목을 클릭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노출 자체가 안 됐을 때는 흥미롭게 짓는 제목이나 아니면 뭔가 나만의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제목이 되게 멋있어 보여. 그런 제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냥 심플하게 커피빈 충전 5만 원시 2만 원 증정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스타벅스 MD, 스타벅스 텀블러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뭐 조사나
숫자나, 그러니까 숫자는 괜찮겠구나. 조사랑 그다음에 특수기호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꼭 써야 된다면 쓰는 거지만 굳이 이렇게 뭐뭐의, 뭐뭐를, 뭐뭐에서 이런 거를 많이 쓰진 말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소재 찾기. 소재는 저는 세 가지로 찾았거든요. 각자 메인 주제, 그 다음에 서브 주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학원 관련된 거 쓰시면 돼요. 근데 메인 주제를 학원으로 쓰시려면은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우리 학원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꾸준히 쓴다기보다는 과목에서 주는 어떤 정보 같은 거, 예를 들면 내가 가르치는 과목이 수학이다. 그러면 수학에 관련된 뭐 수학자들에 대한 스토리라던가 아니면 수학 기호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유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보성 글로 쓰기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글을 쓴다던가 그 다음에 영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파닉스를 배워야 되는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또는 어떻게 뭐뭐뭐 하면 좋은 세 가지 뭐 이런 숫자를 나타내는 그런 제목을 짓는다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영어나 수학이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성인들도 그렇고 뭐 학부모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영어는 영어 학원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포스팅도 영어 컨텐츠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쓸 내용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찾아보면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수학 관련된 도서 시리즈도 있죠. 예스24에 뭐 수학만 검색하셔도 관련된 도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에게 추천하는 수학 도서 5가지 이런 것들 포스팅하셔도 되고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저는 1번은 커피고요. 2번이 책이고 이제 3번이 저희 교수소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정해서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표 사진. 똑같은 포스팅이 있다면 비슷한 주제가 있다면 썸네일 대표 사진이 가장 눈에 띄는 사진을 클릭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아무리 상단 노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클릭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뒤로 밀리기 때문에 상위권에서 밀리니까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썸네일은 가급적이면 캔바나 뭐 망고보드나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캔바의 장점은 딱 그거죠. 하나의 포맷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템플릿을 가지고 글자만 바꿔서 쓰면 되니까 대표 썸네일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사진은 최대 최소한 2장 정도? 많으면 더 많이 올리셔도 상관없는데요.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진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그냥 이렇게 우클릭해서 다운받아서 가져오는 사진은 안 돼요. 그런 사진은 안 되고 두 번째는 뭐 신문사나 잡지사 같은 데서 찍은 기획사진이라던가 그런 사진들을 사용하시면 이제 벌금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런 사진들은 옆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워터마크가 있어요. 예를 들면 TV조선 아니면 뭐 중앙일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조선일보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 사진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자, 동영상은 직접 찍는 동영상이 제일 좋겠죠. 근데 굳이 그런 동영상이 없다 하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 캔바 같은 걸로 그 동영상 만들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관련 동영상은 아니지만 주제와 적합한 뭐 바다에 대해 썼으면 그냥 돌고래 영상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그냥 바다 영상을 올린다던가 내가 만약에 여수 앞바다에 갔다 왔지만 진짜 여수 앞바다를 찍지 않았더라도 바다에 관한 동영상을 올리시면 됩니다. 자, 없으면 안 올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자, 연관 검색어는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이 쓰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주제와 본문과 그다음에 연관 검색어 3개가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져야만 가장 좋은 연관 검색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알아요? 자, 그거는 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가장 중심 문장이 뭡니까? 중심 단어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그게 연관 검색어고 2개의 단어를 어떻게 연관을 지을지를 잘 생각하셔서 하는 게 좋은데 보통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스타벅스 MD, 스벅 MD 이렇게 순서대로 스벅, 스타벅스 이렇게 쭉 쓰시는데 이제 그렇게 쓰시다가 한 2개 정도 그렇게 쓰다가 하나 정도는 뭐 앞에 첫 음절에 시옷이 나왔으면 전 다른 걸 써주거든요. 이제 이거는 뭐 책이나 유튜브에서 그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본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 방식인데 저는 이제 그 AI가 상당히 싫어하는 느낌이 반복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단어를 교차로 사용해요. 예를 들면 롯데리아 햄버거 썼으면 롯데리아를 또 빼고서 뭐 불고기 버거 이런 식으로 쓴다던가. 그러면 롯데리아 햄버거, 불고기 버거는 앞에 첫 음절이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바꿔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지속적인 글쓰기로 활동지수 올리는 건데 이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죽기 살기로 하루에 2-3개씩 쓰셔야 돼요. 그게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계속 곱하기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짧게 한 달 만에 끝낼 거다라고 하시면 최소 한 달에 60개 이상은 쓰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한 3개월 본다. 그러면 하나씩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한 일주일에 한 2개 정도 쓸 거다. 그럼 1년 보시면 돼요. 계속 늘어나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유효 키워드가 대부분 0으로 시작하거든요. 0으로 시작하는데 0에서 5까지 올리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0에서 5가 자동차로 따지면은 이제 막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걸어지지 않는 때예요. 시동이 바로 걸리지 않고 이렇게 걸릴랑 말랑 하는 그 지점이거든요. 그 지점에 글을 썼다 안 썼다 그러면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수많은 문서들이 발행되고 적어도 30만 개 이상의 블로거들이 움직이는데 그 30만 개의 블로그 중에 내가 나를 특별히 더 급대우를 해줘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나 여기에 살고 있어. 나 여기에서 존재하고 있어라는 나의 존재감을 알리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메일 쓰는 거. 근데 그 메일 쓰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뭘 써야 될지 매일 쓸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드려요. 절기, 우수란 뭐다, 뭐 이런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이고 우수라는 시기에는 뭐뭐뭐 하는 기간이다, 뭐 이러면서 그거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사진 좀 올리시고 하면은 그런 거는 매일 쓸 수 있거든요. 아니면 박물관 시리즈 같은 것도 하시면 좋아요. 아니면 다이소 시리즈도 좋습니다. 다이소에 가면 뭐 오늘은 주방용품, 내일은 문구용품. 자, 사진은 한 번에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한 번 가서 쫙 찍어 옵니다. 하지만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포스팅을 나눠서 하는 것도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포스팅을 한다면 하루에 10개도 가능하지만 굳이 10개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고 처음에 하시는 분은 손이 느리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셔도 2-3개 쓰는 것도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1개 정도를 쓰시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통이 중요하겠죠. 자, 블로그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서로 이웃을 맺으시고요. 서로 이웃을 맺으면서 다른 사람 블로그에 가서 간단하게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남겨주고 답글을 받고 또 내 블로그에 그분도 와서 이렇게 한번 와주시고 이렇게 하면
서로 소통을 해서 나의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상대방의 지수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지금 제가 가장 핵심적인 6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빠르게 블로그를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물론 디테일하게 제목은 어떻게 지어요? 소재는 어떻게 찾아요? 이거 굉장히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제가 2시간, 3시간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렸지만 수많은 분들이 그 알려준 내용으로 적용해서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또 한 지난 2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어쨌든 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유의사항을 잘 체크하셔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강의를 보면 사실 1번부터 6번까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 이야기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제목을 잘 짓는 방법은 쓰고자 하는 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2~3가지를 뽑아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사진은 직접 찍은 사진이 가장 1순위고요. 2순위는 마케팅 홍보용 사진, 3순위는 정보 공개된 시청, 구청에서 왜 정보가 공개된 사진입니다 하고 올려놓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사용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재편집 사진. 그러니까 이미지를 내가 가공해서 캔바나 아니면 이런 걸로 가공해서 아니면 또는 자르기를 해서 밝기를 조정해서 이렇게 해서 파일 번호를 바꿉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사진은 상관이 없습니다. 키워드는 5개 이내에 중복되지 않는 키워드를 하시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순서배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를 생각하시고 태그를 걸어야 되겠죠. 자, 2번째는 태그를 걸 때는 나라면 뭐라고 검색할까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갈 때 통행료가 얼마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럼 어떻게 검색을 했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라고 검색 한번 해봤어요. 근데 문서가 안 나오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통행료,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톨비 막 이런 식으로 검색해봤거든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했던 그 검색어를 그대로 넣어서 거기 영수증 받았던 그 사진 한 장 딸랑 찍고 글 한 3줄인가 5줄 써가지고 포스팅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가 초보 블로그 시절이에요. 근데 그 포스팅이 상당히 조회수가 높은 거예요. 막 5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그럴 내용인가? 그렇게 글을 잘 쓰지도 않았고 사진은 심지어 구겨져 있는 영수증일 뿐인데 이걸 누가 본다고 이런 글을 검색했을까 싶지만 하지만 검색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들이 궁금할 때 어떤 키워드를 쓸 것인가를 먼저 예측했기 때문에 예측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궁금했던 걸 썼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도 이렇게 검색할 것이다라는 어떤 추론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키워드를 조합하시면 태그를 잘 걸 수 있는 어떤 비결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블로그가 가장 좋아하는 건요. 기록과 경험이에요. 기록과 경험으로 설명하는 3가지 비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상단 노출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려면 네이버 정책을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도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면서 예를 들면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를 가르치지만 가르치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또 뭔가요? 어떤 바뀌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똑같거든요. 네이버의 정책을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네이버는 기록과 경험을 통한 네이버 이용자들의 실제 경험을 위주로 쓴 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경험에 의한 어떤 리뷰. 자, 사실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네이버 검색을 하면 이건 협찬받은 글이네. 이거는 이 사람이 약간 광고성으로 올린 글이네. 또는 이거 이 사람 정말 이렇게 해서 한 효과가 나온 거 맞아? 내가 봤을 땐 약간 조작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너무 아마추어 같지 않고 너무 프로처럼 써서 이게 이 회사에서 뭔가 자료가 나와서 브리핑하는 느낌으로 쓴 포스팅? 이런 걸 보면 저희가
공감을 느끼면서 아,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지 않죠. 오히려 거부감이 들면서 그런 포스팅은 안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서 나름대로 과거에 지금은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지만 과거에는 파워블로거라고 했잖아요. 그 파워블로거들의 힘이 과거처럼 그렇게 지금 그렇게 지속되고 있는 편은 아니에요.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지원해주곤 있지만 실은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블로거들도 상당히 잘 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인플루언서들과 경쟁했을 때 그들과 똑같은 퀄리티의 글을 쓴다면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내 글이 아래로 내려간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더 경험적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인플루언서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인플루언서들은 인플루언서 전용 탭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인플루언서들의 글을 볼 거야. 좀 더 정갈하고 전문적이고 좀 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글을 볼 거야 하면 그런 글을 클릭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보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통합 검색이랑 뷰 탭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에 뜨거나 뷰의 상단 5위까지 떠야만 남들이 보는 글인 거예요. 2페이지, 3페이지는 클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수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4위나 5위였을 때는 조회수가 하나의 게시물이 200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6위로 밀려나는 순간 20, 10 이렇게 떨어져요. 바로 10분의 1 정도 조회수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자 컨셉을 좀 잡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전문성 있는 글을 잘 쓰시기도 해요. 아, 나는 입시 컨설팅 글을 잘 쓴다. 나는 내 교과에 대한 글을 잘 쓴다. 나는 취미가 하나 있는데 내가 뭐 골프에 관심이 많아. 아니면 나는 레저에 관심이 많아. 아니면 나는 맛집에 대한 조예가 좀 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만의 어떤 관심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관심사 있는 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글쓰기 대회도 아니고 문학적 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잘 쓰는 글이란 전문성 있는 글이란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문장을 잘 쓰고 뭐 글을 조리 있게 잘 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물론 다른 사람들 읽었을 때 잘 읽히는 글이면 좋겠죠. 하지만 전문성 있는 글이라고 해서 글솜씨가 좋다고 해서 전문성 있는 글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그냥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위주로 쓸 거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과 정보를 조합해서 쓰는 글을 써야 되는데 경험은 너무 경험만 써서 문제고 정보면 어디서 복사한 것만 정보에서 붙여서 문제거든요. 제가 그냥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채팅에 질문을 하나 남길게요. 채팅에 답변을 해주세요. 문제를 낼게요. 블로그의 글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선택지를 드릴게요. 자, 몇 번일까요? 말씀해 주신 분들은 두 분밖에 없네요. 이만 수업을 마쳐야겠습니다. 답변을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별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네, 여기까지요. 일단 정답은 한 명도 없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글의 종류도 모르면서 블로그를 했던 거예요. 그럼 왜 2번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1번이 아닌 이유. 자, 설명문은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 의견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2번. 2번은 어떤 자기의 생각이에요. 의견이 들어가야 되죠. 자, 대부분의 블로그는
신문기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보거나 듣거나 뭐 하거나 한 거에는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경험이고 나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대부분은 사실은 상대를 설득하려는 글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3번 일기. 자,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쓰는 글은 절대 노출이 되지 않아요. 물론 감성적인 일기를 써서 책을 내시는 분은 봤어요. 한 3년 정도 쓰시면 됩니다. 3년에서 5년을 꾸준히 어떤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일기를 쓰신다. 자, 그건 책이 돼요. 근데 우리 학원 홍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기행문. 자, 이것도 만약에 전문성 있는 글로서 여행 기행문을 계속 꾸준히 1년에 적어도 100편 이상 발행할 자신이 있다. 자, 그러면 4번도 정답 처리해드릴게요. 하지만 그럴 자신이 없다. 그런 적도 없다. 그럼 정답이 아니에요. 5번 기사문. 자, 이건 정말 위험하죠. 왜냐하면 신문 기사를 그대로 블로그에 썼다. 이건 바로 저품질로 가는 지름길이죠. 어뷰징이죠. 왜냐? 유사문서에서 분류가 되니까. 6번 수필. 자, 이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수필은 경험담을 쓰는 거니까 수필 안에는 일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어요. 포함이 되죠. 근데 수필이라 하면 말 그대로 그 내 경험을 내 생각을 그냥 자유롭게 쓰는 글이다 보니까 사실 핵심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시작은 편지글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인케입니다. 인사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온라인에서도 내 글을 보는 독자가 있기 때문에 인사하셔야 돼요. 인사 안 하고 바로 저희 무슨 원은 또는 노원구에 위치한 브레인 논술 교수 이렇게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원 원장님들이 학원 원장님이라는 그 자신의 그런 어떤 그 위치와 블로그상의 위치를 동일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블로그는 온라인의 가상세계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나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는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닉네임을 하나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아는 한 원장님은 소처럼 일하는 누구누구래요. 그리고 또는 뭐 자기는 뭐 10시까지 남아있는 원장,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아침 일찍 출근하는 원장, 이런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자기만의 닉네임이 있어요. 아니면 뭐 무슨 뿜뿜쌤,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그러니까 근데 쌤이라는 것도 사실 안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은 그 학부모님들이 아니거든요. 내 블로그를 키워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검색을 해줘야 내 블로그가 크는 건데 그분들이 왔을 때 저는 늘 선생님이에요. 그럼 이제 소통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냥 캐릭터명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자기만의 애칭 있죠. 그런 것 부캐라고 하죠. 그런 것을 하나 만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왜냐하면 계속 방문하다 보면 친근감이 생기거든요. 누구님 하다 보면 근데 뭐 브레인 쌤님 이렇게 진짜 웃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작하는 글이 그렇게 됐으면 두 번째는 자 정보를 주셔야 돼요. 사람이 스크롤을 내렸는데 정보가 없으면 그 블로그는 나갑니다. 정보는 말 그대로 설명문이죠. 설명문을 쓰라고 하면은 제가 설명문을 어떻게 써요? 라고 하시는데 자,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냥 바로 검색해서 예를 들면 절기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절기에 대해서 포스팅을 할 거예요. 라고 만약 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24절기를 포스팅할 거예요. 그러면 24절기란 뭐뭐뭐 예를 들면 24절기는 22번째 절기 중에서 밤이 가장 긴 때를 동지라고 합니다. 네, 동지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그러면 24절기 중 동지는 뭐뭐뭐이다. 이렇게 쓰는 설명문이거든요. 이거 두 줄을 쓰고 안 쓰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동지에 대한 포스팅을 할 때. 자, 제가 어릴 적 어머니가 동지팥죽을 끓여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을 할 거예요. 그럼 제 추억이고 제 기억이고 제 경험이죠. 그런데
그 앞단에다가 동지가 뭔지, 동지팥죽 왜 먹는지 적어도 한두 줄만 기재를 해주면 이 포스팅이 1위를 먹습니다. 이유는 글의 구성상 AI가 좋아하는 요소를 다 갖췄기 때문이에요. 1번 인사, 소통, 2번 정보, 자, 뭘 줬어요? 3번 나의 경험, 자, 아까 경험 중시 여긴다 했죠? 자, 마지막이 나의 경험과 내가 바라는 바 또는 뭐 다른 사람에게 오늘까지 뭐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야 하고 정리 마무리해 주시고 마지막에 오늘 포스팅 마무리 할게요라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 글쓰기 비법을 적어도 1년 이상 쓰고서 깨달은 거거든요. 네, 물론 이 점에 대해서 먼저 깨달으시고 먼저 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제가 직접 써보고 이렇게 쓰니까 상단 노출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시점이 글을 잘 쓸 필요가 없구나. 글을 쓸 때 글의 구성이랑 글의 종류를 맞춰서 갖춰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 유저가 읽기 쉽게 어려운 말은 쓰지 않고요. 가독성 중요하고요. 검색어, 문서가 분류될 때 적합, 매우 적합이 뜨는데 아까 동지에 대해서 정의를 딱 내려주잖아요. 매우 적합 갑니다. 근데 동지에 대해서 약간 한 줄 정도 간단하게 쓰고 바로 동지팥죽 먹은 경험담 얘기한 다음에 자, 이만 포스팅 마칠게요. 하면 적합으로 가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 동지팥죽 먹은 얘기에서 갑자기 나 본죽에서 죽 시켜야겠다. 본죽 위치. 자,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지도는 본죽 중계점을 걸었네요. 자, 이건 어디로 갈까요? 안드로메다로 갑니다. 글의 통일성이나 그 다음에 글의 퀄리티나 정보도 없고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칸만 채운 거예요. 그 다음에 키워드와 글의 내용이 일치하는가라 했는데 분명히 동지팥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럴 때는 24절기 동지팥죽, 동지쌀팥죽, 동지새알팥죽 이런 걸 적어야 되는데 거기다 넣고 본죽 무슨 점 아니면 심지어는 브레인 돈술 교수수를 거기다 적었어요. 팥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주제에 맞는 사진을 삽입하였는가 이제 사진이 없다고 해서 갑자기 동지팥죽 얘기했는데 뭐 거기다가 뭐 사과 사진을 넣는다던가 이래서는 안 되겠죠. AI가 그거 다 알아봅니다. 자, AI 판별 지수와 지수 향상 요소를 보면요. 첫째, 정보, 경험. 자, 정보, 경험 그랬으니까 설명문, 문설문. 주제 적합성, 신뢰도. 자, 이거는 전체적인 내용이 팥죽 얘기를 했으면 쭉 팥죽 얘기를 했는지.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이 와서 클릭을 했는지, 댓글을 달았는지, 사람들이 스크랩 해갔는지, 링크를 시켜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기를 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잘 쓴 애를 매우 적합으로 보내주는 거고요. 그냥 그렇게 쓴 애를 적합. 못 쓴 애는 그냥 사라지게 만듭니다. 문서 자체가 삭제돼요. 자, 32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문학책부터 시작해서 교육 학문까지. 여기서 우리가 선호하는 교육 파트는 아쉽지만은 한 7% 정도의 어떤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기타라고 돼 있는 건 대부분 일상이에요. 여기서 각 분야별로 치열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육 분야보다 패션이 더 치열해요. 의외로 패션 블로거들 굉장히 전문가에 가깝게 포스팅하거든요. 넘사벽이에요. 그래서 섣불리 덤빌 수가 없어요. 뷰티나 패션 분야, 의류 분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인플루언서처럼 아주 정말 고가의 옷이나 아니면 코디도 정말 잘하고 진짜 일반인 같지 않은 연예인, 준연예인급 사람들이 막 포스팅을 해야 사람들이 보지 일반인이 뭐 옷 한 벌 샀다고 해서 포스팅한다고 해서 그걸 클릭하지 않습니다. 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상담 노출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개인이에요. 그런데 기업에서 운영하는 블로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뭐 비상이나 천재나 뭐 동아나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교육부 장관이나 정말 많은 사람들의 블로거가 있는데 그들의 블로거들이 다 이렇게 블로그가 관리해주는 직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직원이 하는 일이 블로그와
그 다음에 인스타 같은 소셜 마케팅 업무가 그 사람의 일이에요. 전적으로 그 일만을 매달려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꾸준히 컨텐츠를 발행한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에겐 담당자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예를 들면 7%에서 그 상위 10%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상위 1%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초보 블로거가 그게 바로 될까요? 저는 어렵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시키는 건 뭐냐면 여행, 맛집, 패션, 일상, IT, 출산, 육아, 스포츠 다 쓰게 합니다. 분야별 글쓰기를 다 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가 나오든 간에 쓸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그래서 지수를 한참 올립니다. 아까 말했던 유효 키워드 30개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교육과 어학 분야. 영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 어학을 같이 가져가시거나 어학을 메인으로 가져가시고요. 교육이랑 어학이랑 굳이 따지자면 어학이 인플루언서 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 분야를 노리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물론 어학도 쉽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교육보다는 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일상 맛집은 이거 누구나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문서 발행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쉽지만 또 거기서 상단 노출되기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요 네 가지를 중점으로 하면 가장 쉽게 갈 수 있고요. 일상하고 맛집을 만약에 나는 스포츠 쪽에 관심이 있다면 스포츠로 대체하면 됩니다. 난 여행을 자주 간다 그러면 이걸 여행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메인 컨텐츠는 내 정체성을 보여주는 주제를 가면 되고요. 일상 컨텐츠는 매일 쉽게 쓸 수 있는 거, 맛집, 커피, 제품 리뷰, 뭐 하다못해 내가 집에서 맨날 사서 쓰는 생필품 같은 것도 괜찮고요. 또 아니면 내가 뭐 웹툰을 좋아한다면 웹툰에 대한 후기를 쓰셔도 되는 거고요. 책을 좋아하면 책에 대한 리뷰도 괜찮겠죠. 자, 방문자가 내 블로그에서 포스팅을 몇 개를 보는지 AI가 측정하는 블로그 지수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 분류 포스팅이라는 거를 제대로 하고 설계를 하고 블로그를 시작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뭘 공부할 건지 계획을 세우는 걸 똑같아요. 공부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계획이 없이 시작하느냐의 차이인 것처럼 블로그를 막 시작하시는 원장님이 계시다면 아까처럼 것처럼 내가 어떤 분야로 쓸 건지에 대해서 먼저 정하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전문성을 살린 콘텐츠를 찾을 때는요, 공공기관이나 정책, 지역 정보, 신문, 그 다음에 책, 신간 소식, 영화, 개봉작, 관람기, 인생 영화, TV는 관심 프로그램 리뷰 이런 것들을 살리셔서 하면 좋습니다. 전문성을 살린 콘텐츠 중에서 교육 서비스 분야의 흐름, 입시 정보 그리고 우리 학원, 수업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글, 원장의 가치관, 교육 철학, 우리 재원생들의 학습 현황, 학부모나 학생들의 소통되는 어떤 뭐 카톡을 주고받았다든가 문자를 주고받았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서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사례 중심으로 푸셔도 됩니다. 메인 주제와 그의 굴비작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제가 동지팥죽에 대해서 썼는데 동지팥죽 말고 그 뭐 호박죽을 썼다. 그러면 죽 시리즈로 연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호박죽을 만약에 썼으면 팥죽 그 밑에다가 다음에 그 죽에 대한 다른 죽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링크해 보세요 하고 밑에다가 삽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팥죽을 보러 온 사람이 갑자기 호박죽을 누르게 되니까 체류 시간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블로그 품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는 AI가 항상 그 판별할 때 기준이 뭐냐면 이것이 믿을 수 있는 정보인가예요. 블로그 이웃들과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블로그에 쓰는 게 좋습니다. AI와 서로 이웃에게 신뢰받는 블로거가 되면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 나만의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의 지수를 먼저 올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찾아온 사람이 있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몇 명이 방문하는가? 유효 키워드를 늘리라는 건 아주 품질 좋은 글을 포스팅을 제대로 된 글을 정성 들여서 써서 유효 키워드를 늘리라는 거고요. 서로 이웃끼리 댓글, 답글, 좋아요를 눌러주면서 지수를 올리고요. 자,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쳤을 때 저는 온라인의 황금 상권에 온라인 상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황금 키워드를 찾는 방법은요. 가장 좋은 건 나노 키워드라고 해서 남들이 쓰지 않는 아주 작은 키워드예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포스팅했던 것 중에서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반스에서 반스라는 운동화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반스 운동화에서 얼마 전에 90% 세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 더 이상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 세일이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기를 놓치셨던 분들에게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게 오늘 나온 내용인데 반스 홀리데이가 오늘부터거든요. 50% 세일이에요. 그리고 백백 같은 경우에 막 2만 원대고 비니 막 8,000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클릭을 하거든요. 제가 잠깐 제 핸드폰으로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일단 공유하기 전에 황금 키워드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줌으로 접속하는 사이에 제가 쓴 황금 키워드랑 문서 조회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ecording in progress. 제 거 화면 보이실 거예요. 우선 네이버로 가서 반스 홀리데이 한번 쳐볼게요. 제가 아까 썼거든요. 이거 수업 준비하기 전에. 네, 다시 접속하셔도 돼요. 자, 보시면 제가 1위로 나오죠. 자, 그럼 클릭해볼까요? 잘 썼나 볼까요? 읽어보시면 제가 안녕하세요 브레인케입니다. 인사를 했죠. 편집일 형식.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저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운동화는 바로 반스예요. 자, 반스에 대해서 제가 왜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혔죠. 그 다음에 반스 온라인 공식 스토어에서 50% 할인합니다라는 정보를 던졌어요. 설명문이죠. 자, 원래는 하단엔 제가 다른 말도 좀 썼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거 PPT 만들고 강의 준비하느라고 대충 썼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태그도 반스 홀리데이 하나 걸었거든요. 그리고 나면 아래에 그 광고 뜨는 거 보이시죠? 아래 광고도 제가 홀리데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홀리데이가 파워링크가 걸리고요. 네이버는 이 파워링크가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포스팅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도 분명히 어떤 그 좋은 영향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제가 그러면 어떻게 꾸며놨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왜 맨날 블로그 그 별로 포스팅 잘 안 교수서 포스팅 별로 안 하시는데 안 합니다. 저는 안 하고 보시면 이렇게 공지사항 누르면 이렇게 공지사항으로 가고요. 공지사항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소개가 가죠. 소개만 1200 조회수가 넘어요. 그리고 수업 안내는 자 이렇게 수업합니다. 이제 이게 교육 관련된 그거죠. 자 이것도 옛날에 써서
저도 이걸 몇 년 전에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쓴 거예요. 하지만 지금이라면 이걸 고칠 것 같아요. 어떻게 고치냐면 태그로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020년에 쓴 거라서 이렇게 쓴 거고 지금이라면 저는 이제 이런 건 안 써요. 오히려 저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까지만 하고 남겨요. 제대로 다 뺐죠. 자, 그래도 조회수는 1900이 넘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또 PC 버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업 후기. 사실 저는 수업 후기 때문에 많은 어머님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2020년 후기가 1500 조회수가 나오고요. 여기에 뭐 그렇게 제가 뭐 군더더기로 크게 뭐 많이 그 태그를 걸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표글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아까도 강조를 했는데 저는 이 대표글 가지고 운영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찾아오시는 길.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길 할 때도 좀 자세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주차장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들어오고 뭐 어떻게 해서 서술을 하는 거죠. 어느 쪽으로 들어오셔서 어느 쪽에 어느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하고 주소를 삽입해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태그는 간단하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인스타 주소 이렇게 링크 걸었고요. 유튜브랑 그다음에 이렇게 주소 통합으로 링크트리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링크트리 걸어놓고 그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이게 보기에 지금 제가 교수서 관련된 글 뭐 쓴 게 뭐 보이시나요 혹시? 한 건도 없죠? 거의 없어요. 거의 걸지 않지만 저는 계속 꾸준히 상담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어찌 되었던 간에 자 네이버에서 어머님들이 검색을 할 때는 저를 찾아올 때는 제가 위치한 게 상계동 논술이니까 상계동 논술이라고 검색해 보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있기 때문에 그냥 타고 들어오겠죠. 타고 들어왔는데 학생 사진 보이고 이러니까 여기 뭐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블로그 있으니까 블로그 타고 들어가 볼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밑에 이제 스마트 리뷰 같은 거 많이 보시죠. 제가 스마트 플레이스도 꾸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메인 사진은 일부러 컬러풀한 걸 올렸고요. 나머지는 학생들 있는 사진이랑 이런 걸 많이 올렸어요. 다 계산된 사진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봤을 때 어떤 사진이 좋을까를 연구해서 올린 거예요. 첫 번째 사진을 자세히 볼게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인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올리셨네요. 근데 과거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사진들이 어떤 사진이냐면 건물의 외면이나 외부나 외부 사진이랑 그 교습소나 학원의 겉에 썸탱해놓은 부분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별로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보다는 뭐 차라리 교실 사진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시면 자 나머지는 또 사진을 이렇게 넣으신 분도 있고 안 넣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왕이면은 컬러풀한 걸 클릭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그럼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 요게 이제 황금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가. 자,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콘텐츠 소비량의 차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생각해봐도 답은 나와요. 만약에 지금
당근마켓에서 장바구니를 주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당근마켓 장바구니 주고 있어요. 대형인데 굉장히 예쁘고 쓸만하더라고요. 라고 제가 만약에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정보를 줬어요. 그러면 당근 장바구니? 하고 쳐보겠죠. 근데 제가 PC를 켜서 그걸 쳐볼까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바로 검색할까요? 휴대폰으로 검색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가정에 PC가 있더라도 대부분의 PC는 어머님의 차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맘의 경우에는 회사 컴퓨터 쓰긴 하겠지만 회사에서도 맘 놓고 이렇게 컴퓨터로 막 검색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핸드폰 옆에다 놓고 검색하는 게 사실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검색량이 많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으로 글쓰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PC 버전으로 글을 썼을 때는 이제 다시 쓰고 나서 모바일로 봤을 때 글이 문단이 깨지지 않는지, 그 다음에 보기에 좋은지,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사진이 너무 크지는 않은지, 글씨가 너무 크지 않은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수를 결정짓는 요소는 포스팅의 정보성, 신뢰성, 인기도, 그 다음에 AI에 의해 평가되는 지수, 지표별 연관 관계,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추가 점수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로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로직이 어떻게 다 계산이 되느냐? 방문자 수, 공감수, 댓글 이런 단순 요소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목, 본문, 태그, 사진, 동영상,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의 통일성, 그리고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면서 가장 정보성이 강한 글, 그리고 거기에 경험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 있는 글이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처럼. 포스팅, 이거는 아까 방금 했고. 자, 그 다음 제가 다시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럼 그걸 연구하는 방법은 제가 어떻게 연구했냐면, 저는 우리 대학 갈 때도 내가 점수를 받았는데 등급을 받았는데 1.2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1등급인데 갈 수 있는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1.2등급이어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하향 지원을 해야 되나요? 그래도 상향 지원 해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상향 지원을 할 때는 가장 우리가 의존하는 건 뭔가요? 어떤 입시에 대한 통계나 지표나 지난 합격이나 재작년의 합격선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블로그 포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무엇으로 공부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상단에 보시면, 블로그 상단에 보시면 오른쪽에 선 3개가 있습니다. 자, 이거 눌러볼게요. 아니에요. 하단에 보시면 홈 편집, 사람 2명 있는 표시, 그다음 화살표 올라가는 표시. 화살표 올라가는 표시가 통계입니다. 자, 통계 누를게요. 자, 상단 위에 보면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실시간에 825명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건 오늘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아래로 내리면 13, 14, 15가 나오는데 1위가 일단 저한테는 디올 오너먼트예요. 자, 이건 디올 제품을 사면 디올 오너먼트를 증정해주는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어서 제가 바로 썼고요. 그 행사가 한다는 것이 카톡 온 지 한 1분 이내에 작성했어요. 자, 그럼 네이버로 검색해 볼까요? 이게 디올 오너먼트인데 제가 1위죠? 특별히 더 잘 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목 심플합니다. 디올 스타 오너먼트 증정. 디올 오너먼트라고 하지 않았어요. 스타 오너먼트로 바꿨어요. 증정. 자, 그리고 조사 있나요? 특수교 있나요? 없죠. 저는 딱딱 스타카토식으로 끊어서 하는 제목을 좋아하거든요. 사진 한 장 올렸고요. 딸랑 한 장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브레인케입니다. 여기까지는 편집 형식. 그 다음에 디올 뷰티에서 이런 걸 한대요. 설명문. 디올 스타라는 코드를 넣으래요. 이것도 정보니까 설명문. 자, 조기 한정이래요. 자, 여기까지 설명문인데 여기에는 제 의견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거에 빨리 상단 노출됐던 이유는 뭐냐면 속도예요. 누구보다 먼저 정보를 취득해서 먼저 올렸고 그 다음에 가장 정보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정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먼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그 조합도 마찬가지. 아래 하단에 보면 광고는 당연히 뭐가 붙었을까요? 당연히 디올게 붙었겠죠.
그러면 제가 잘 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쓴 글에 해당되는 광고가 붙은 거잖아요. 이렇게 요 정도 글 썼는데 그럼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얘가 1위를 하는 이상 저에게 좋은 건 뭐냐면 1위는 영원히 제 거예요. 2021년 5월 3일에 작성했는데 1위는 영원히 제가 1번이고요. 이게 직결이 되는 게 포스팅이 받쳐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 포스팅이 잘 써서가 아니에요. 이 포스팅이 잘 써서가 아니라 다른 포스팅이 지수를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팅은 절대 밀어내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얘는 지금 부동산으로 따지면 알박기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알박기를 빼려면 굉장히 큰 돈을 지불해야 돼요. 영원히 제 거니까. 만약에 상계동 논술을 친다고 해도 요거는 제가 신경을 안 썼나 보네요. 1위에는 없네요. 하지만 신경을 좀 써야겠는데 보통은 제가 이럴 때는 여기 동영상에 하나 끼워 넣어놔요.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카페들이 이렇게 도배를 해요.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이런 카페들을 이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들은 한두 건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카페를 가입한 다음에 자동으로 업로드를 시켜요. 그래서 저희처럼 수동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기기가 힘들거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가 1위기 때문에 제가 방심을 했는 모양인데 또 집에 가서 이제 앞으로 키워드를 상계동 문수로 포스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통계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입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유입 분석을 자세히 보시면요. 모바일 51.07%예요. 저의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은 모바일이 51%고 그다음에 PC가 13%, 뷰탭 아까 말했던 뷰 모바일이 11%, 블로그 모바일이 5%, 스마트 플레이스가 5%, 그다음에 다음에서 오는 게 1%, 이미지 검색 1%, 네이버 카페에서 1%. 아마 이 네이버 카페는 제가 이번에 이거 강의한다는 거 카페에 올려서 아마 그걸 타고 들어오신 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들어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이게 강세구나. 그럼 뭐가 제일 오늘 지수에 큰 영향을 미쳤지 할 때는 요걸 클릭해 주시면 역시나 디올 오너먼트랑 뭐 서울 가계대 취업률,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이런 것들. 요걸 클릭해 보면 자,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를 치면은 제가 1번이거든요. 예, 성신여대 블로그보다 제가 더 위에 있어요. 엄청 잘 썼냐? 그렇진 않아요. 성신여대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정보 보고 제가 정리 다시 해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올렸던 이유는 당시에 어떤 뭐 IT나 융합보안이나 아니면 반도체학과나 계약학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이렇게 앞으로 좋은 그런 아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학과가 된다라는 기사를 보고 그럼 내가 이 학과 소개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쓴 게 1월 달이거든요. 근데 꾸준히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제 황금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얘도 조회수가 1000이 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이 10,000뷰 넘는 글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1000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0뷰 넘는 글이 많기 때문에 그 애들이 다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니까 정작 제가 예전에 썼던 저희 블로그 글에 대한 것도 계속 유지가 되고 계속 포스팅이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뭐 직접 보여드렸으니까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크리에이티브로서 나의 어떤 블로그를 점검해보고 계속 키워드를 공부해보고 어떻게 하면 내 블로그엔 도대체 어떤 유입어로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유입 경로는 어딘지, 검색어는 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경쟁력 지수로 검색어별로 유입 현황을 확인하여 앞으로의 글, 동영상, 모먼트 등 좀 더 체계적인 콘텐츠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지표를 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요것도 방금 보여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요것도 방금 설명드렸죠? 저는 그래서 보통 이 모든 것들을 다 개인이 혼자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저는 글감을 하루에 4개씩 한 달에 120개를 제공하고 30일을 계획 잡아서 같은 팀원끼리 협업을 하고 제가 피드백을 해주고 짤강을 보여주고 차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해 줌으로써 한 달 동안 블로그를 육성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하라고 하거나 이걸 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런 걸 들으세요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혼자서 하시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 헛발질을 해보시고 나서 힘들게 해보고 나서 도전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다가 자기 걸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했는데 정말 안 된다. 너무 안 돼가지고 힘들다. 이제 그런 경우엔 저한테 조금 물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질문이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오늘 강의의 난이도는 중상 정도 됐는데 만약에 블로그를 개설해서 글을 전혀 쓰지 않으신 분이나 블로그를 하긴 하는데 1년에 글 한 몇 번 쓰지 않는 분이나 개설은 했지만 조회수가 1000 미만이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올려놓은 블로그 그 강의 중에서 좀 쉬운 게 있거든요. 그건 정말 하나하나 풀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들어보시는 거를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네, 꾸준히 이제 그 강의를 제가 30회 이상 했기 때문에 똑같은 강의를 또 가지고 찾아뵙는 것도 제가 너무 이렇게 새로운 걸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오늘 조금 다른 각도로 제가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고, 나는 이제 여기까지 이해했다 하시는 분들은 인사 채팅으로 하시고 나가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PPT를 받으시고 싶거나 영상 다시 보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나 아니면 개인 블로그나 후기를 쓰시고 저한테 제 카카오톡을 알려드릴 테니까 카톡으로 저한테 링크를 해주세요. 아니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누가 썼는지도 알 수 없고 또 파일을 보내드릴 때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 카카오톡 아이디를 기억하셨다가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마칠 거고 필요하셔서 나는 좀 질문을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하셔도 됩니다. 네, 유익한 강의였다고 하니까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남으셔도 돼요. 얘기해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해 드릴게요. 네, 그럼 질문이 없으신 걸로 생각하고 그러면 일단 기록은 중지